곽재우. 출생 사망 1552에서 1617. 곽재우는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중요하게 공헌한 장수의 한 사람이다. 그를 대표하는 수식어는 의병과 홍위장군일 것이다. 그 표현대로 곽재우는 여러 의병 중에서 가장 먼저 기회했고 여러 전투에서 홍위를 잇고 지휘해 뛰어난 무공을 세웠다. 그러나 29세의 젊은 나이로 억울하게 옥사한 김덕령의 사례가 대표하듯이 전란이 끝난 뒤 의병장들은 대체로 공훈에 합당한 포상이나 예우를 받지 못했다. 선무공신에 책봉되지 못했고 이런저런 관직을 거치기도 했지만 끝내는 은둔하면서 익힌 곡식을 끊고 솔잎만 먹다가 일가문과 성장. 곽재우는 1552년 8월 28일 경남 의령현 세갈리에서 태어났다. 자는 계수, 호는 망우당, 시호는 중익이다. 할아버지는 부사를 지낸 곽직원이고 아버지는 승지 관찰사를 역임한 곽월이며 어머니는 진주 강씨다. 본관은 현풍으로 그곳에서 세거한 명문이었다. 그가 태어난 의령은 외가인데 그 뒤 그가 의병장으로 활동한 주요 지역이었고 그래서 지금 그를 대표하는 지역이 되었다. 이런 측면은 조선시대 남기어가온 의 흔적을 보여준다. 그는 1565년부터 숙부 곽도에게서 춘추를 배우면서 학문을 닦기 시작했고 이듬해부터는 성녀신 등과 함께 제자 백가서를 널리 읽었다. 그가 나중에 도교와 깊은 친연성을 갖게 된 것은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곽재우는 1567년 15세의 나이로 만우 김행의 둘째 딸과 혼인했다. 이 혼사는 그의 자질과 그것에 대한 인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장인 김행은 당시의 대표적인 학자인 남명 조식 의사였고 따라서 곽재우는 조식의 외손사위가 된 것이었다. 손이 동서도 저명한 성리학자로 대사헌 대사성 등을 역임한 동강 김우홍이었다. 조식은 두 외손사위를 직접 선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물을 보는 그의 안목은 정확했다. 곽재우는 18세 때인 1570년부터 활쏘기와 말타기 글쓰기 등을 고루 익히고 병법서도 공부했다. 1575에서 76년에는 의주목사에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 의주에서 살았으며 1578년에는 명예사신으로 파견된 아버지를 수행해 중국 북경에 다녀왔다. 이때 중국에서 가져온 기단은 그 뒤 임진왜란에서 그의 상징이 된 홍해의 옷감이 되었다. 10대 후반부터 문무를 함께 연마하던 곽재우는 32세 때인 1585년 별시에서 제2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그러나 선조는 그의 답안에 불손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 그 별시의 합격을 모두 취소시켰다.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는 크게 난망했을 것이다. 불행은 거듭 찾아왔다. 이듬해 8월 6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다. 곽재우는 선산인 현풍신당에서 3년상을 치르고 1588년에 탈상했다. 36세였다. 그 뒤 그는 과거를 포기하고 의령 동쪽 남강과 낙동강의 합류 지점인 기강 근처 둔지에 정자를 짓고 납치질을 하면서 지냈다. 망우집 곽재우의 문집에 실린 연보에는 그 2년 동안 강가에 정자해 있었다고만 짧게 기록되어 있다. 그의 처사적 삶은 세속과 어느 정도 절연한 것이었지만 일정한 경제적 기반 없이는 영위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광해군일기에 실린 그의 졸기에서는 이때 그가 그냥 은둔한 것이 아니라 농업 경영에 힘써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고 기록했다. 곽재우의 재력은 실제로 작지 않은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이후 곽재우의 전공을 보고한 장계에서 초유사 김성일은 그의 집안이 매우 부유했는데 의병을 모집하는데 재산을 모두 시사했다고 기록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의병 활동에 참가한 양반들은 대부분 수백에서 수천마지기 일의 토지와 200에서 300명의 노비를 소유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면 곽재우도 그것과 비슷한 경제력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한 방법이 아닌 이상 축제는 나쁜 일이 아니다. 김성일이 지적했듯이 중요한 사실은 그런 재산을 창의하는 데 괴척했다는 것이다. 조선 최대의 국난은 곽재우가 은거한 지 4년 만인 1592년 4월에 발발했다. 그때 곽재우는 40세의 장년이었다. 나라가 노란의 위기에 빠지자 그는 지체 없이 행동에 나섰다. 이계와 승전. 곽재우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열흘도 안 된 4월 22일에 고향인 의령현 세갈리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의 기회는 호남 호서의 의병보다는 한 달, 김면 정인홍 부대보다는 50일 정도 빠른 최초의 의병이었다. 이런 정황에는 그가 살던 의령이 일본군의 초기 침략 지역과 가까웠다는 까닭도 작용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그의 애국심과 실천력이었을 것이다. 처음에 그의 부대는 거느리던 노비 10여 명으로 출발했지만 이웃 양반들을 설득해 이틀 만에 50여 명으로 불어났다. 그 뒤 그의 의병은 2,000명 정도로 유지되었다. 첫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그 까닭은 불리한 전원이 아니라 조정과의 갈등 때문이었다. 물자가 부족했던 그의 부대는 관군이 도망가 비어있던 초계성으로 들어가 그곳에 무기와 군량을 확보해 사용했는데 학천군수 전열용, 우병사 조대곤 등이 이런 행동을 오해해 그들을 토적으로 고발한 것이다. 그러나 초유사 김성일의 해명으로 위기를 넘긴 곽재우 부대는 그 뒤 의령을 거점으로 현풍영산, 진주 등 낙동강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중요한 전공을 세웠다. 우선 영남에서 호남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정암진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육지에서 일본군과 싸워 조선군이 이긴 최초의 전투로 일본군의 호남 진출을 막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7월에는 현풍 창녕 등지에서 승리해 경상우도에서 왜군의 진격을 차단했고 왜군에 항복해 길잡이 노릇을 하던 공의겸을 매복 작전으로 체포해 처형했다. 10월에는 외란 초반에 가장 중요하고 규모가 큰 전투였던 제1차 진주성 전투에 참전했다. 그들은 진주성 외곽에서 일본군을 돌아내 승전에 기여했다. 곽재우가 구사한 전술은 기본적으로 유격전이었다. 그는 단기로 적진에 돌진하거나 위장 매복 전술 등의 변칙적 방법으로 적을 교란하고 무찔렀다. 이것은 전력과 물자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었던 의병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술이었을 것이다. 곽재우는 이런 전공으로 벼슬을 받았고 계속 승진했다. 그는 유곡찰방, 현조장랑, 을 거쳐 경상도 조방장에 임명되었고 1593년 4월에는 성주목사에 제수되었다. 외란이 발발한 지 1년 만에 그는 경상우도 방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군사지휘관에 올랐다. 삼부라와 낙향. 일본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금방 끝날 것 같던 임진왜란은 내륙의 의병과 해전의 이순신이 활약하면서 1593년 후반부터 장기전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전황의 변화에 따라 곽재우의 역할도 바뀌었다. 그동안도 그는 왜군의 대규모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산성을 거점으로 방어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 1594년부터 삼가의 합변 산성, 가야산의 용기 산성, 지리산의 구성 산성 등 경상도 일대의 산성을 정비하는 데 주력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순신 원균 등과 함께 거제도를 탈환하는 작전에 참여했지만 왜군이 대응하지 않아 성공하지 못했다. 12월에는 가장 주요한 격전지 중 한 곳인 진주목사에 임명되었고 경상도 관찰사 경상우수사 같은 요직의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곽재우는 명과 일본의 강화 협상이 본격화되던 1595년 가을에 관직을 버리고 본관인 현풍으로 낙향했고 거기서 2년 동안 칩거했다. 승전을 거듭해 계속 중용되던 의병장이 갑자기 낙향한 이례적인 사태의 가장 큰 까닭은 조정과의 불화였다. 앞서도 그랬지만 그 뒤 처사로 은둔해 고삐를 끊고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난 행적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곽재우는 기본적으로 직선적이고 비타협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다. 그 때문에 그는 이런저런 갈등을 일으켰다. 척사례는 전란이 일어난 직후 경상도 관찰사 김수와 관련된 것이었다. 1592년 6월 김수가 패전하자 곽재우는 그를 패장으로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도 곽재우가 역심을 품었다고 맞섰다. 이 대립은 김성일의 중재로 무마되었다. 1593년 제2차 진주성 전투와 1594년 거제도 작전에서도 곽재우는 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다른 장수들과 마찰을 빚었다. 나중에 두 사안 모두 곽재우의 판단이 옳았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은 곽재우의 자세는 상당한 반발을 가져왔다. 이런 마찰로 형성된 가장 중요한 결과는 국왕선조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낙향한 뒤 조정에서는 병조판서 이덕형을 중심으로 그를 다시 기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선조의 반응은 싸늘했다. 나는 이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곽재우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의 처사를 보니 참으로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많다. 도채찰사가 격서를 보내 불렀지만 고압적인 자세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무슨 뜻인가.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으니 함부로 경권을 맡길 수 없다. 왕명을 대행하는 도채찰사의 부름에 곽재우가 따르지 않자 선조는 그가 왕명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었다. 이런 불신은 이때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 발언은 앞서 말한 김수와의 충돌이었다. 그때 선조는 곽재우가 김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신의 병력을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고 물었고 나아가 이 사람이 함부로 감사를 죽이려고 하니 도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권력자의 한 속성은 의심이고 그런 성향은 위기의 국면에서 더욱 짙어지고 난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순신에게 그랬듯이 뛰어난 무공을 세운 의병장을 보는 국왕의 이런 태도는 상당한 문제였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뒤 정유재란의 조짐이 뚜렷해지자 곽재우는 다시 경상좌도 방어사에 기용되었다. 일단 그는 현풍의 성문산성을 수축해 주둔하다가 창녕의 화왕산성으로 옮겼다. 그러나 외란에서 곽재우의 활약은 여기서 끝났다. 복상 때문이었다. 1597년 8월 계모 허씨가 별세하자 그는 현풍의 선영에 장사 지낸 뒤 강원도 울진으로 피신해 3년상을 치렀다. 복상 중에도 기복하라는 명령이 몇 차례 내려졌지만 그는 상중이라고 거절했다. 그동안 거대한 전란은 끝났다. 탈상한 곽재우는 1599년 10월에 다시 경상좌도 병마철도사에 임명되어 그 지역의 군무를 총괄했다. 당시로서는 노년의 초입에 접어든 48세였다. 사당쟁과 은허, 조선 후기 주요 인물들의 삶을 규정한 핵심적 조건은 당쟁이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갈등이었지만 그 저변에는 학문과 혈연 관계가 복잡하고 견고하게 얽혀 있었고 그래서 그 영향과 파괴력은 넓고 깊었다. 곽재우도 당쟁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는 조식의 외손사이라는 혼인관계가 보여주듯이 북인계 인물로 평가되었지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남인과 더욱 가까워졌다. 전란 동안 그를 계속 추천하고 인정한 인물도 김성일, 유성룡, 이원익 등 남인계 중심들이었다. 곽재우의 정치적 시련은 전란이 끝난 뒤에 닥쳤다. 그때 대부분의 인물이 그랬듯이 그 시련은 자신의 의견을 과감하게 개진해 스스로 초래한 것이었다. 첫 번째 사건은 1600년 2월 분당의 대립과 거기서 발생한 영의정 이원익의 파직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사직한 것이었다. 그는 국왕의 재가를 받지도 않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선조는 장일백대에 멀리 유배 보내도 모자란다면서 대노했다. 결국 그는 대국대 중진인 대사헌 홍여순의 탄핵으로 전라도 영암에 3년 동안 유배되었다. 이 사건은 그가 처음 겪은 주요한 정치적 시련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되지만 그가 자신의 당색을 남인으로 자정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는 1602년에 해배되어 현풍으로 돌아온 뒤 익힌 밥을 멀리 하고 솔잎만 먹었다. 그리고 영산 창암에 망우정을 짓고 은거했다. 연보에서는 이때 그의 생활을 쓸쓸한 도인 같았다고 적었다. 국왕의 분노를 산 그가 공로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은 자연스러웠다. 이듬해 공신도감에서는 경상우도가 보전된 것은 참으로 그의 공로라면서 공신 책봉을 건의했지만 선조는 곽재우의 공로뿐만 아니라 장수들의 활약을 전체적으로 각박하게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장수와 군사가 외적을 막은 것은 양을 몰아 호랑이와 싸운 것과 같았다. 이순신과 원균이 수전에서 세운 공로가 으뜸이고 그 밖에는 변율의 행주전투와 권응수의 영천수복이 조금 기대에 부응했으며 그 나머지는 듣지 못했다. 그 중에 잘했다는 사람도 겨우 한 성을 지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곽재우는 선무공신에 책봉되지 못했다. 그 뒤 1605년 2월에 그는 동지 중추부사 한성부 우윤에 임명되어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왔다. 그러나 2달 만에 병으로 사직한 뒤 줄곧 망우정에서 지냈다. 1607년 1월에는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한강 정구와 여현 장현광이 방문해 함께 뱃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노년에 접어든 56세 때의 일이었다. 해평부원군으로 좌찬성 등을 역임한 당시의 주요한 대신인 윤근수는 그가 고삐를 끄는 까닭을 이렇게 짚었다. 곽재우가 솔잎만 먹는 까닭을 도수를 닦으려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김덕령이 뛰어난 용력으로도 모함에 빠져 억울하게 죽자 자신도 화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이것을 핑계로 세상을 도피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오낙현과 별세, 중위권 망우 곽재우 유합이 망우정 뒤편에 서 있는 기는 의병을 일으켰던 공의 뜻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이 고을의 유림들이 세워놓은 것으로 받침돌 위로 비몸을 세운 간결한 구조에 뒤 윗변의 양끝을 기스듬이 다듬은 모습이다.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23호 경남 창녕군 도천면 소재 출처 문화재청 홈페이지. 관계가 불편했던 선조가 분노하고 광해군 이주기하면서 곽재우에게는 새로운 전기가 찾아왔다. 광해군은 즉위하자마자 그를 경상좌도 병마철도사로 임명하고 상경을 재촉했다. 그때 곽재우의 삶은 청빈함을 넘어 공공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다. 교지를 갖고 찾아갔던 금군은 인적이 아주 끊어진 영산의 산골에 두어 칸의 초가를 짓고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생계가 아주 초라했고 병들어 누워서 나오지도 못했다고 보고했다. 곽재우의 아들은 아버지가 상경하려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타고 갈 말과 종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버록도 다해져 날씨가 추우면 길을 떠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국왕은 즉시 의복을 지급하라고 하명했다. 그 뒤 1610년 곽재우는 오이도총부 도총관 한성부 좌윤으로 임명되어 잠깐 상경했지만 역관과 원적사 가왕명을 무시했다고 비판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낙향했다. 2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용맹하고 고결한 의병장의 명성은 매우 높았다. 서울에 있는 동안 이원익 이덕형 같은 중신들이 자주 찾아왔고 사대부들도 그를 만나려고 몰려들어 집에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다.
아이들까지도 그를 보려고 거리를 메웠다. 그 뒤 별세할 때까지 곽재우는 계속 망우정에 머물렀다. 앞서 말한 비난한 환경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서처럼 강가의 정자에 있었다는 이 시기 연보의 짧은 표현은 그런 쓸쓸함을 담고 있는 것 같다. 타협하지 않는 곽재우의 직선적인 성품은 별세하기 전에 한 번 더 표출되었다. 그때 조정의 가장 큰 논란이었던 영창대군을 사사하는 문제와 관련해 곽재우는 그를 옹호하는 상소를 올린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대북 비탄핵을 받아 사사될 뻔했지만 장령 대대우의 변호로 목숨을 구했다. 노쇠한 의병장은 4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 1617년 3월 병이 깊어지자 그는 생사에는 천명이 있는 것이라면서 치료를 중단했고 4월 10일 망우정에서 별세했다. 65세였다. 그 뒤 지금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신당리에 안장되었고 그를 모신 사후에는 예연서원이라는 현판이 내려졌으며 1709년 병조판서경 제2군부사로 추증되었다. 문집은 망우집이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 좌찬성을 지내고 호성공신에 책봉된 이호민은 이런 시를 지어 곽재우를 칭송했다. 들으니 홍희 장군은 왜군을 노루 쫓듯 한다고 하네. 그대를 위해 말하니 끝까지 힘을 다해. 곽분양처럼 되소서. 곽분양은 당 현종 때의 곽자애로 안목산 의난을 평정하는 데 공로를 세워 분양왕에 책봉된 인물이다. 그는 관원으로 성공했고 장수를 누렸으며 자손들도 번창해 세 속에서 지복을 누린 인물의 상징이 되었다. 그가 노년에 호화로운 저택에서 자손들과 함께 연회를 즐기는 모습을 그린 곽분양 행락도는 성공과 행복의 상징으로 자주 그려졌다. 추측일 뿐이지만 이호민은 두 사람이 같은 성씨의 무장이라는 사실에 착안해 곽재우의 문과 성공을 기원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뒤 곽재우의 삶은 곽분양과 전혀 달랐다. 쓸쓸한 도인 같던 곽재우의 벽곡과 은거가 불행했는지 아니면 탈속의 자유로 충만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화려한 출세가 행복의 필수적 조건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조선 후기의 주요 인물이 대부분 당쟁의 여파로 삶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그 시대의 복잡성과 함께 착잡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참고문헌 강문식 을동해본 의활동 규장각 33 2008 이장희 곽재우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5 곽재우 즈음 이재호 옮김 구격망우 선생문집 진문당 2002